안녕하세요. 저는 조상이 도와 결혼을 놓친 올해 40이 된 미혼 여성입니다. 모르는 분들은 저더러 결혼이 늦었다고 혀를 차지만 제 사정을 아는 이들은 제 앞에서 감히 결혼의 결자도 꺼내지 못해요. 저는 5년 전 생애 가장 잔인한 결혼식을 했었거든요. 첫 직장에서 만난 그와 7년을 만났습니다. 저에게는 첫 연애였는데 어찌나 죽이 잘 맞던지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인생의 벗으로 삼아 평생을 살기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남들은 다투면서 준비한다는 결혼 과정에서도 그저 순조롭기만 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이엔 어떠한 균열의 징조조차 없었어요. 이상한 낌새가 시작된 건 결혼식 당일 새벽이었죠.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각자 살던 자취방으로 헤어진 뒤 새벽에 샵에서 따로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받고 머리를 만지는 동안에도 저는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신호음만 공허하게 울릴 뿐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어요. 메시지 옆에 숫자 1은 지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점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연락을 부탁하고 혼자 식장으로 향했어요. 이미 하객들이 모여들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랑을 찾는 양가 부모님의 최근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황당함을 넘어 경악으로 물든 식장의 공기 속에서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갔어요. 축하하러 온 이들의 눈빛은 서서히 동정에서 난처함으로 다시 공포로 변해갔죠. 그날 신부 대기실에서의 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꽃들 사이에 파묻혀 있었지만 얼굴은 꼭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그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영준 씨, 기석이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집에는요? 집에도 없어요? 이를 어쩌죠. 아무래도 무슨 일이 난 것 같아요. 휴대전화는 꺼져 있고 집에도 없는 모양이에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해보는 게 좋겠어요. 결국 당일 결혼식이 취소되고 신혼여행을 떠나야 할 시간 경찰을 불렀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혼절하시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사색이 된 채 하객들께 양해를 구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전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확신에 드레스를 갈아입자마자 사방으로 찾으러 다녔죠. 하지만 그 사람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로 솟았든지 땅으로 꺼졌든지 그러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이 지내던 자취방 비밀번호도 바뀌어 있었죠. 신혼집 입주까지 시간이 남아 미처 정리하지 못한 그 사람 짐이 그 방에 남아 있었거든요. 속절없이 속은 타들어가는데 경찰은 형식적인 질문으로 붙들어두더군요.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했는지, 최근에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 같은 질문이요. 저는 떠오르는 대로 대답했지만 말하면서도 스스로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제까지 같이 통화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제까지 아무렇지 않게 연락했던 사람이 그 어떠한 조짐도 없이 증발해서 경찰서에 앉아있는 모습을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 자신이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와 주변 CCTV도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당장 뚜렷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죠. 결국 그날 저녁 시부모님과 함께 경찰을 대동하고 그 사람의 자취방으로 갔습니다. 하필 집주인마저 연락이 안 돼 강제로 개방한 방을 들어선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방이 비어 있었거든요.
평소에 쓰던 컵 하나, 마치 먼지 한 톨까지도 가져간 듯 깨끗이 빈 방이었어요. 보통 실종 사건이면 물건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상황은 보시다시피 범죄와 관련된 실종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건 실종이 아니라 이사 같은데요. 이사라고요? 우리 아들은 나한테 그런 말 없었는데요. 그리고 결혼식이 코앞인데 말도 없이 이사 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얘 미연아, 얘 언제 이사했니?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분명 지난주까지는 이렇지 않았는데. 언제 마지막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나흘 전이요. 나흘 전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특별할 건 없었어요. 그러면 이사는 최소 사흘 전이라고 봐야겠네요. 당황스러울 테지만 아무래도 김기석 씨 본인의 자발적 선택인 것 같아요. 드물긴 하지만 결혼식 당일에 이런 사례가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인정이 안 되는 느낌이었죠.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주저앉았어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기석이가 왜요? 넋이 나간 듯 중얼거리는 어머님을 보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이성을 붙들고 간신히 말을 이었어요. 어제까지도 아무 일 없었어요. 같이 저녁 먹고 내일이 결혼식이니까 일찍 들어가서 자자. 그리고 아침에 샵에서 만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 맞다. 저한테 데리러 올까 하고 묻기도 했었어요. 결혼식 당일에 사라질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 참 별의별 사례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일단 기다려보죠. 실종 신고는 접수해 드릴 테니 가능한 범위에서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수사는 크게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도 경찰에게서도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이렇다 할 낌새도 없이 저는 가뭄이 든 사막의 선 식물처럼 하루하루 메말라갔죠.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느낀 건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이 오던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끊긴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찾아갔는데 어머니께선 제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자꾸 절 피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끝난 사이나 다름없는 것 같은데 제가 찾아오는 게 불편하다고 하시면서요. 저희 7년 만나는 동안 양가 부모님은 이미 친부모님처럼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자르듯 자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저한테는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의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더군요. 순간 등허리를 훑는 서늘함과 함께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거예요. 어머니, 혹시 기석 씨한테 연락 왔어요? 응? 아니야. 연락은 무슨. 왔죠? 온 거 맞죠? 어떻게 된 거래요? 지금 기석 씨 어디 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러네. 연락은 무슨 연락이 왔다고 그래. 너 이제 그만해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석이가 그럴 애가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얘가 결혼이 부담스러웠던 거야. 그러니까 결혼식 당일 도망치지. 도망이요? 왜 도망이라고 하세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짐도 다 들고 사라진 데다가 핸드폰 번호까지 사라졌는데 그럼 그게 도망이지 뭐니. 나도 애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끝낼 줄은 몰랐다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쩌겠니. 애가 말 한마디도 나누기 싫다는 듯이 연락을 딱 끊어버렸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자포자기라도 하는 듯이 체념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면서 사정하셨죠. 예, 미연아. 그러지 말고 너도 이제 얼른 털어버려라. 벌써 한 달이 지났어. 무슨 사정이 있든 간에 결혼식 당일에 그러고 사라진 놈을 뭐하러 찾아. 내 아들이지만 아주 정신머리가 썩어빠진 놈이야. 너한테도 사부인한테도 볼낯이 없다. 그런 썩어빠진 놈이 있고 얼른 새 출발해라. 응? 우리 기석이는 몰라도 넌 지금 누구라도 만나서 시작해도 되잖니.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미안하다. 응? 미안해. 7년의 만남,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너무 허무하게 하루아침에 끝나버렸습니다.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으니 시부모님도 아니지만요. 그 이후로 몇 달 동안 저는 거의 그 사람을 찾는 일만 하며 지냈어요. 경찰서에 몇 번 더 들렸고 혹시 놓친 게 없는지 다시 묻기도 했죠. 그 사람이 다니던 회사 근처를 몇 번이나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에 건물 앞에 서 있다가 혹시 비슷한 뒷모습이라도 보이면 따라가기도 했어요. 자주 가던 식당과 편의점도 몇 군데를 돌아다녔죠. 계산대 옆에 서서 괜히 진열된 물건만 보고 있다가 나오기도 했고요. CCTV라도 확인해달라고 말할까 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선 적도 있습니다. 연락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하루를 다 써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날들이 계속됐죠. 그래도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만 알면 이유라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계절이 한번 바뀌고 나서야 저는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사고나 사건이 아니라면 남아있는 건 하나뿐이더라고요. 스스로 떠났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데까지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 낌새는 전혀 없었지만 제가 싫어서 사라진 거라면 왜 미리 말하지 못했을까요?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그런 방식이어야만 했는지, 혹시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건 아닌지, 골백 번을 생각해봐도 1 더하기 1처럼 딱 떨어지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정신과도 찾았습니다. 약을 처방받고 상담도 몇 번씩이나 했지만 없던 일처럼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만 조금씩 무뎌졌어요. 그렇게 5년쯤 지나자 비로소 기억에 물을 탄 듯 좀 흐려지더군요. 천천히 제 삶을 찾을 수 있었고 비로소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무탈한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더는 연애도 결혼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 남자친구 한 명으로 세상의 모든 남자들을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누구도 믿을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기이하고 기묘한 일을 겪게 된 겁니다. 사실 이건 어떻게 해도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5년 동안 속을 태우며 괴로워하는 것을 신께서 가엾게 여겨주신 것일까요? 기적처럼 그 여자를 만난 건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큰 도로로 합류하려고 잠깐 멈춰 서 있었는데 노점상인 듯한 할머니와 그 여자, 그리고 한 남자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죠.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눈길을 두고 있었는데 그 싸움이 점점 거칠어지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의 어깨를 밀쳤고 한눈에 봐도 체구가 작은 여자는 남자의 힘에 속수무책으로 밀리다 넘어지고 말았어요. 게다가 남자는 노점상의 나물들을 짓밟고 제가 들릴 정도로 제법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고 있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정의를 따져가며 살던 것도 아닌데 그때 왜 거기에 끼어든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고민을 하기도 전에 차를 갓길에 세우고 그들에게 다가갔죠. 그때까지도 남자는 허리에 양손을 얹어 몸집을 키운 채 두 사람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아니, 내가 몇 번을 말하냐고. 할머니,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고 한두 번 말해요. 할머니 때문에 이 상권 경감이 훼손된다니까. 불법이에요, 불법. 장사를 하고 싶으면 떳떳하게 가게를 빌려서 하시라고. 그렇다고 이렇게 물건을 짓밟는 건 안 될 일이죠. 할머니가 불법적인 일을 했다고 뭐라고 할 거 없어요. 그쪽도 엄연히 이거 범죄 행위라고요. 그쪽은 빠지시라고. 그냥 지나가던 길 가시라고요. 더 험한 꼴 보고 싶어 그러나? 보아하니 남자와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갈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길 가던 중 곤란한 할머니를 돕기 위해 끼어든 것 같았고요. 잘잘못을 떠나 바들바들 떨고 있는 할머니를 보니 저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할머니 손에서 자란 기억이 없던 정의감까지 불태우게 했죠. 적당히 하시죠? 이 정도면 알아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건 또 뭐야? 아이씨, 왜 이렇게 날파리들만 고요? 재수없게. 제가 아까 저기에서부터 쭉 영상 찍었거든요. 본인한테도 절대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게다가 지금 지켜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은 제가 끼어들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면 또 다른 사람이 끼어들지 않겠어요? 그제야 남자는 정신이 돌아온 듯 주변을 살피더군요. 근처에서 혹은 멀리에서 지켜보며 예의주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영상을 찍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들고 서 있는 걸 보면서 그 남자도 아차 싶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남자는 한 번만 더 그곳에서 장사를 했다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고 자리를 떴죠. 할머니께서는 연신 우리 두 사람에게 고맙다고 허리를 숙여 인사하셨어요. 혹시 모르니 장사하시는 곳을 옮기시는 게 좋겠다 가벼운 조언을 드리고 돌아서려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여자가 절 붙잡은 거예요. 그 여자는 남해에서 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볼 일이 있어 십수년 만에 찾은 서울에서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운 일을 맞닥뜨린 건데 선뜻 제 일처럼 나서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 일처럼 나서준 건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기에 저는 피차일반이라며 가벼운 목례와 함께 돌아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자는 제게 명함을 내밀며 언젠가 꼭 사례를 하고 싶다고 혹시나 남해에 오게 되는 일이 있으면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남해라는 곳에 갈 예정도 갈 생각도 없었지만 일단 전 그 명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반년쯤 지나 휴가를 앞둔 어느 날이었죠.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날 밤 우연히 튼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남해가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인지 문득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그 여자가 떠올랐죠. 서랍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어둔 명함을 찾아 등록하니 카카오톡 프로필이 떴어요. 그 여자가 운영한다는 게스트하우스의 사진과 인물사진 몇 장이 등록돼 있었죠. 별 생각 없이 바라보던 저는 순간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의 얼굴이 너무나 낯익었거든요. 머리 스타일도 다르고 멀리서 찍은 사진이라 얼굴이 작긴 했지만 그저 닮은 사람 같진 않더군요. 저는 그 길로 짐을 싸고 바로 남해로 내려갔습니다. 여행자들의 편안한 안식처처럼 꾸며진 단정한 게스트하우스에서 그 여자가 나왔어요. 예고된 손님이 아니었던지라 의아한 표정이었던 여자는 단번에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때 서울에서.
어머, 연락도 없이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오실 때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냥 괜히 부담드리는 것 같아서요. 근처 여행할 겸 생각나서 들렸어요. 어머, 어쩜 좋아. 여보 좀 나와봐. 다른 곳 예약하신 거 아니죠? 저희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다 가세요. 마침 손님이 없어서 가장 좋은 방 내어드릴게요. 그때 게스트하우스 안쪽에서 여자의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여자의 호들갑에 급하게 나온 모양새였어요. 저는 숨이 턱 막히고 말았어요. 그 여자의 남편이라고 나온 그 사람은 프로필 사진에서 보았던 그 남자였어요.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그 사람. 결혼식 당일 사라져버린 7년 사귄 남자친구였죠.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너무 아무렇지 않게 가벼운 목례를 하며 가장 먼저 자기 아내인 그 여자를 챙기더군요. 오늘 예정된 손님 없지 않았어? 응, 이분 그분이야. 나 고모일 때문에 서울 갔을 때 말이야. 그때 곤란한 일 있었다고 했잖아. 그때 도와주셨던 분. 내가 말했잖아. 그분이 오신 거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날씨 좋은 날 잘 오셨네요. 이거 며칠 꽤 덥다가 오늘 좀 덜한데. 처음 뵙겠습니다. 그 말은 그 얼굴로 하기엔 제겐 너무 어색하고 낯선 인사말이었어요. 7년 동안 제 귀에 온몸으로 사랑을 속삭였던 남자가 제 앞에서 낯선 사람인 듯 굴고 있었으니까요. 5년이라는 세월이 그 사람의 외형을 바꾸었지만 제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런데 너무 낯선 사람처럼 대하니 저도 지금 그게 무슨 상황인지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선뜻 내민 손을 잡지 않고 멍하게 쳐다보고 있자 그 남자가 당황한 듯 여자와 눈길을 주고받더군요. 여기는 저희 남편이에요. 여기서 같이 게스트하우스 관리하고 있어요. 남편이요? 네, 일단 먼저 들어가실래요? 여보, 이 짐 좀 얼른 방에 올려다 드려. 우리 2층 창가방이 있지? 거기로. 저는 그 부부에게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가장 좋은 방을 안내받았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넓게 퍼진 아름다운 남해가 한눈에 펼쳐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편히 있다 내려오라는 부부는 어느덧 마당에 있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두 사람은 누가 봐도 부부같이 보였어요. 아니, 부부였어요. 그래서 내가 착각했구나. 세상엔 저렇게 닮은 사람도 있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 남자가 여자와 대화하던 도중 코를 틀어주는 제스처를 보고 벼랑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비염이 있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매운 코를 틀어주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모르는 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몸의 밴 습관과 행동까지는 숨기기 어렵잖아요. 5년 동안 잠재워 두었던 그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떠오르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숙소를 뛰어내려가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네? 저 모르세요? 네? 무슨... 진짜 모르세요? 혹시 그쪽 현우 씨! 그때였어요. 갑자기 여자가 나타나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제가 아는 그 사람은 분명 김기석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여자는 그 남자를 현우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남자는 자연스레 다가온 여자를 제 옆으로 챙겼고 그 모습에 전 이유 없이 또 상처를 받았죠. 그날 저녁 그 부부는 저를 데리고 근처 맛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관광객은 잘 모르는 집이라고 했어요. 바닷가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고 벽에는 생선조림을 내세운 낡은 메뉴판이 붙어 있었죠. 남자는 익숙하게 주방을 향해 소리치더라고요.
이모, 늘 먹던 걸로 줘요. 서비스는 두둑히. 이쁜 놈 떡 하나 더 주시는 거 알죠? 그 말투를 듣는 순간 거짓말처럼 혼란이 잠잠해지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 정확히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다른 식당이었지만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이쁜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로 단골집에서 서비스를 챙기던 모습까지. 그건 그저 닮은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말도 1000만분의 1 같은 우연이라고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남자는 제 전 남자친구가 확실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를 모른 척 하는 것일까요?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면 정말 저를 몰라본다는 의미일까요? 비워진 혼란 속에 새로운 혼란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시간을 보낸 후 결국 식당 앞에서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저기요, 김기석 씨. 예? 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쪽은 제가 아는 김기석 씨가 맞는 것 같은데요. 남자를 향해 물었지만 돌아온 건 여자의 반문이었어요. 여자는 순진무구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죠. 무슨 말씀이세요? 미안해요, 소희 씨. 무례한 일이라는 거 알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 그날 왜 그랬어? 왜 말도 없이 사라졌어? 새벽부터 연락 안 되는 네 전화만 기다리면서 식장에 혼자 앉아서 그 많은 하객들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한 줄 알아? 저기요. 연락은 안 되지. 결국 식장엔 나타나지도 않지. 경찰 대동해서 집에 가봤더니 짐은 온데간데 없지. 근데 이게 뭐야? 왜 네가 여기 있어? 기석이 네가 왜 여기 있냐고. 저기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기석이라니. 지금 누굴 보고.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요. 제가 만났던 남자예요. 김기석. 왜 그쪽은 이 사람을 현우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착각한 거 아닌 거 분명하고요.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그를 봤고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침묵이 답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여자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더라고요. 당황해서 불편함으로 그리고 약간의 경계로요. 저기요,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오해 아니에요. 7년 만났고 결혼식 날 사라졌어요. 그제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전 그쪽을 오늘 처음 봤어요. 서울에서 제 아내를 도와준 분이시라면서요. 죄송하지만 전 태어나서 서울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서울에 가본 적이 없다고? 평생을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자란 사람이? 아니요. 저는 대전에서 살았어요. 거짓말. 네가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던 사람이었던가? 내가 어디서부터 속아온 거야? 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데? 정말 기억이 안 나? 사고라도 당한 거야?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저기요. 그만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밤은 머무시고 내일 일찍 떠나주세요. 좀 불편하네요. 시종일관 순진한 얼굴을 하던 여자는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보호하듯 어깨를 감싸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마치 행동으로 제 말이 틀렸다는 걸 말하고 싶은 사람처럼요. 돌아가는 길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하룻밤은 머물다 가라고 했지만 전 게스트하우스에 잠깐 들러 짐을 챙겼죠. 그리고 쫓기듯 그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근처에 남아있던 작은 숙소를 급하게 잡았습니다. 짐을 대충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는데
그대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불을 끄고 누운 뒤부터 오히려 더 또렷해지더라고요. 낮에 봤던 장면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마당에 들어갔을 때의 그 표정, 눈이 마주쳤던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침묵까지요. 머릿속에서는 같은 질문이 반복됐어요. 왜 그랬을까? 대체 왜 떠났고 왜 모르는 척 하는 걸까? 행여 그 사람이 맞다고 해도 다시 돌아와 줬으면 하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지금 와서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으니까요. 다만 그날의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던 이유요. 그 풀리지 않은 의문 하나 때문에 5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어요.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알지 못하면 남은 앞으로의 시간도 얼마나 더 허비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의문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그걸 끝내고 싶었어요. 새벽이 될 때까지 한숨도 못 잤습니다. 창문 밖이 조금씩 밝아지는 걸 보다가 그대로 일어났어요. 세수만 간단히 하고 어제 입었던 옷 그대로 다시 나왔습니다. 차에 앉아서 한참을 시동도 걸지 않고 있었어요. 몇 번을 망설이다 결국 시동을 걸었죠. 딱 한 번만 모른 척하던 연기를 거두고 사실은 바람이 났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족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간절했어요. 이른 아침이라 공기가 아직 차가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앞 골목은 조용했죠. 차를 세우고 잠깐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 쪽으로 돌아가 보니 일찍 일어난 그 사람이 호스를 들고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여자는 보이지 않았죠. 저는 잠깐 멈춰 서 있다가 그대로 걸어갔어요. 발소리가 조금 크게 들렸는지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그 사람 손이 잠깐 멈췄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물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봤습니다. 몇 초 정도였는데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어제 제가 말한 거 다 들으셨잖아요. 제가 한 걸음 더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정말로 아니라고요? 딱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이제 와서 잘못을 물을 생각도 없고 원망할 생각도 없어요. 그냥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지 속 시원하게 이유라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 사람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호스를 쥔 손이 어색하게 움직이다가 결국 물을 끄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보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김희연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가본 적도 거의 없고요. 대전에서 자랐고 여기 와서 이 일 시작한 지 몇 년 됐습니다. 손님이 찾는 분이랑 아마 많이 닮은 거겠죠. 이렇게까지 착각하실 만큼. 낯선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지만 전 그럴수록 그 사람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수록 그 사람과 목소리마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가 탄 나머지 저도 모르게 한 발자국 다가갔는데 그 사람은 한 발짝 거리를 두듯 물러나더라고요. 한참 빤히 쳐다보았지만 그 사람은 제가 원하는 답을 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 패배자처럼 다시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차로 돌아와 핸들에 머리를 얹고 지끈거리는 두통을 잠재우고 있던 때였어요. 갑자기 창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고개를 들어보니 여자가 서 있었죠. 여자는 제게 자리를 옮겨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자를 태우고 그 여자가 말한 한적한 바다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소나무가 멋지게 들어서 있는 곳이었죠.
서늘한 바람이 정신을 맑게 깨우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여자가 벼랑간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정수리만 보인 채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죠. 그걸 보면서 전 확신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전 남자친구, 그 사람이 틀림없구나 하고요. 저도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쩌면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죠? 실은 그 사람이 오래전 사고를 당했어요. 기억에 문제가 있어서 가족도 고향도 찾지 못하고 한참 고생했거든요. 사고요? 여기서요? 그게 딱 5년 전의 일이에요. 우연히 저희 아버지가 그 사람을 돕게 되면서 인연이 됐고 어쩌다 보니 부부가 돼서 같이 살고 있어요. 말도 안 돼.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아무리 기억을 잃었대도 요즘 같은 시대에 원래 가족 찾는 게 힘든 것도 아닌데요. 지문인식만 해봐도 사고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아무런 기억도 없었어요. 치료가 다 된 후에야 경찰에 실종 신고자라도 알아보려고 했었고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기억이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그랬어요. 자긴 가족이 없다고. 천에 고아라 친척집 전전에서 살다가 잠시 여기로 여행 왔던 거라고. 사고 때문에 과거의 기억이 온전치 못하지만 그 기억만은 또렷이 떠오른다고 했고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의사 선생님도 그럴 수 있다고 했고요. 지내다 보면 기억이 완전히 돌아올 수도, 부분이 완전히 상실될 수도 있다고 했었어요. 여자는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문이 해소될수록 저는 오히려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뭐 하나 딱 맞아떨어지는 해답은 아니었거든요. 결혼식 당일 사라진 그 사람이 갑자기 남해로 여행을 왔다. 그런데 여행을 가기 전에 살던 집을 정리했다. 벼랑간 남해에서 기억을 잃는 사고를 당했고 한동안 여자의 집에서 신세를 지다 부분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런데 천의 고아로 친척집을 전전하다니. 하나부터 10까지 진실과 거짓이 엉망으로 뒤엉켜 머리가 더 지끈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여자에게 그런데 왜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부탁하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 해주시면 안 될까요?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인연으로 만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남편을 잃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제 남편이 당신이 찾던 그 사람이라면, 그래서 원래 만나야 할 사람을 하늘에서 만나게 해주려고 당신을 만나게 한 거라면 전 무서워요. 남편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제발 그냥 모른 척하고 가주세요. 제발요. 여자는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온전한 행복을 깨지 말아달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그 사람과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물론 그간의 피치 못할 사정을 밝히며 새로 시작하자고 하는 쪽이 그 사람이었다면 생각이 바뀌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만남에서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저를 처음 보는 사람 대하듯 하는 사람을 보면서 다시 돌아와 달라고 이 여자처럼 무릎이라도 꿇고 애원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해답은 찾지 못했지만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는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내 전 남자친구란 건 알지만 본인이 입을 열지 않는 이상 진실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저 사람한텐 지금 삶이 전부예요. 이 게스트하우스를 꾸려나가는 이 일상이 저희에겐 전부예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물어보고 싶은 건 많았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무리하게 기억을 되살려 제가 얻고 싶었던 진실을 요구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이 나온 것 같았거든요. 알겠어요. 그 한마디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여자는 그제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더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하고 그냥 떠나기로 했어요. 의문이 완전히 풀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개운해지는 것도 같았고요. 그 여자를 다시 게스트 하우스에 내려주고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다가오더군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신 손님인데 그렇게 돌려보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키운 옥수수랑 애호박이에요. 드릴 게 이것밖에 없네요. 감사해요. 아, 그리고 미안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네요. 두 사람한테 너무 큰 실례를 했어요. 그 모습은 그 사람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직접 키운 옥수수와 애호박이라니. 농사는커녕 식물 하나도 제대로 키울 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루아침에 정말 딴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내가 알던 사람을 영영 놓는다는 이상한 기분을 느끼며 그 사람이 건넨 봉지를 받았습니다. 죄송하다 짧은 사과를 끝으로 창문을 올린 후 두 통을 안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한참을 달리다 휴게소에서야 차를 세우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이상하게 찝찝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때 조수석에서 그 남자가 건넨 봉지가 보였어요. 그 남자 말대로 옥수수와 애호박이 들어있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접힌 종이 하나가 들어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영수증인 줄 알았습니다. 펼쳐보니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미연아, 어제 너 보고 다 생각났어. 처음엔 아닌 척 하려고 했는데 눈 마주친 순간부터 전부 다 돌아왔어. 그날 일도 우리가 살던 집도 네가 식장에 먼저 갔던 것도 다 나도 이해가 안 돼.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줄은 조금 더 눌러 쓴 흔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여기서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을 두고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도 한 번만 연락해 줄래? 그 사람 앞에선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라도 전해. 마지막 줄에는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종이를 들고만 있었어요. 아까까지 정리된 줄 알았던 마음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결국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미연이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몇 초 정도 침묵이 이어졌고 그가 먼저 다시 입을 열었죠. 처음엔 아닌 척하려고 했어. 혼란스러웠거든. 근게 안 되더라. 나도 지금 이게 뭔지 모르겠어. 여기서 살던 시간도 분명히 있고 그 사람도 있고. 근데 너도 그대로야.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밖에서는 지나가는 차 소리만 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쪽이 더 나은 순간이었거든요. 잠깐의 정적 뒤에 5년 전에 들어야 했을 그날의 진실이 그의 목소리를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그 사람은 도망친 게 아니라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이틀 전 짐을 미리 정리했고 결혼식은 당일까지도 고민했었다고요.
이유는 생각지 못한 곳에 있었어요. 제게 말하지 못했던 빚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회사에 다니면서 저 몰래 함께 사업을 꾸리던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일종의 동업이었는데 그 사람 명의로 걸린 게 몇 개 있었던 거죠. 작은 문제가 걸리면서 정리할 것이 필요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늦어진 겁니다. 결혼 전에 제가 알아차리기 전에 말끔하게 정리할 생각이었다고요. 미리 말하지 않고 시작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빚만 가지고 정리했어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제게 솔직할 수가 없었대요. 그 일로 협박도 당했답니다.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바로 식장에 가서 축의금을 대신 받아가겠다고요. 너무 두려웠대요. 그렇다고 그런 선택을 해선 안 됐는데 궁지에 몰리니 사고가 제대로 안 돌아가더랍니다. 샵에도 가려고 했어.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지 싶어서. 그런데 너 드레스 입은 거 보면 못 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랬어. 미안해. 결국 내가 다 망친 거야. 내가. 그 후 도망치듯 떠난 남해에서 한참 바다를 들여다보다가 죽을까 했는데 자기 때문에 엉망이 됐을 결혼식장과 부모님, 그리고 7년을 만난 연인이었던 저를 떠올렸다더라고요.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사고가 났고 그렇게 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버렸다는 겁니다. 그의 말을 다 듣고 나니 이상하게도 숨이 한 번에 길게 나왔습니다. 막혀있던 게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계속 붙잡고 있던 장면들이 비로소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았죠. 결혼식장에 혼자 앉아있던 순간도, 비어있던 방도, 아무 말 없이 끊겼던 시간도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바로 무슨 결정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이 사람은 지금 혼자서는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숨소리가 계속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멈출 때마다 망설임이 길게 남았고요. 돌아오고 싶다는 마음과 지금의 삶을 놓지 못하는 마음이 섞여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나니 저도 그 사람을 돕고 싶었어요. 저를 떠날 수밖에 없던 사정이 그렇게 피치 못할 사정이었다면 그 여자와의 결혼 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돌아오고 싶은 거라면 기꺼이 돕고 싶었습니다. 연인으로 살았던 시간 7년. 그건 결코 가볍지 않은 시간이었으니까요. 지나간 2년이라고 쉽게 놓아버릴 시간이 아닌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 사람은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어떻게든 정리해 보겠다고요. 전 일단 알겠다는 말로 마무리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싹을 틔우자 그 여자에 대한 죄책감이 동시에 몸집을 키웠어요. 그럼에도 꺼진 줄만 알았던 감정의 불씨가 살아나자 죄책감 같은 건 잠시 잊게 되더군요. 저는 그 일이 저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고 모든 걸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설프게 남아있던 전까지 깔끔하게 털어버릴 수 있는 신이 주신 기회였어요. 여러분께서는 우연이라는 말이 왜 의미가 있는지 아시나요? 우연은 생각보다 자주 누군가의 삶에 불쑥 끼어들어 방향을 바꾸는 신의 의도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제가 겪은 그 일을 설명할 수 없거든요. 서울에 올라온 후 문득 저는 시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남자에게 물었더니 기억이 떠오른 직후 시부모님께는 연락했었대요. 사정을 설명하고 제게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면서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으면서 제게 입을 다물었다는 생각에 배신감도 들었지만 그분들은 그 사람의 부모니까 별 수 없었을 거라는 이해가 앞섰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님께 미리 연락을 드리고 오랜만에 그 집을 찾았어요. 5년 만이었죠. 30년 된 복도식 구축 아파트였는데 예나 지금이나 날이 더운 여름이면 방충망 하나 걸쳐놓고 현관을 활짝 열어놓는 곳이었습니다. 과일 바구니 하나를 사들고 전에 없이 긴장된 마음으로 다가가던 순간이었어요. 도란도란 말소리가 제 발목을 잡아 세운 것이죠. 아니 그래서 그때 그 결혼식장에 혼자 있던 그 신부가 온단 말이야? 그래서 아침부터 이호란을 떨면서 대청소를 하시고? 아니 이제 와서 갑자기 왜? 기석이 아니 현우 이름도 바꾸고 남해에서 지 마누라랑 잘 산다며. 그러게 말이야. 현우 말로는 그냥 오랜만에 인사나 하러 온다는데 인사는 무슨 인사야? 아주 그게 자식이 아니라 왼수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사는데 갑자기 만나긴 또 어떻게 만났나 몰라. 그 아가씨는 아직도 몰라? 기석이 아니 현우 그게 아주 작정하고 튀었다는 거 말이야. 쉿 어디 가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언니 가만 보면 입이 싸도 너무 싸. 작정하고 튀기는 그냥 뭐 그렇게 된 거지. 아이고 너도 고슴도치 엄만가 보다. 기석이 아니 현우 아유 몰라. 기석이 그놈 나쁜 놈인 거 너도 잘 알잖아. 7년이나 만나놓고 질려서 헤어지고 싶다는 거 기석이 아버지가 혼주를 내서 겨우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은 건데 기어이 결혼식 날 도망쳐서 숨어 있다가 거기서 지방유지 외동딸 만나서 탱자 하여간 기석이 그놈도 난 놈이야 난 놈. 아유 언니 남의 아들 가지고 못하는 소리가 없어. 얼른 가봐. 곧 미연이 걔 올 시간 됐어. 나도 있으면 안 돼? 아유 궁금해 죽겠는데 대체 왜 온 건지. 두어 걸음만 더 내디디면 그 사람들 앞에 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꼼짝도 하지 못하겠더군요. 제가 지금 뭘 들은 건지 그 사람이 했던 변명과 그 두 사람의 대화가 뒤섞여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저는 거기서 천천히 등을 돌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것도 못 들은 사람처럼 나타날 용기가 없었거든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정황상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어머님의 말이 진실에 가깝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확장한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람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7년간의 장기 연애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말을 지인 여럿에게 했더군요. 저 몰래 뒤에서는 도망친 거라는 소문이 알게 모르게 다 퍼졌던 모양이었어요. 심지어 결혼 일주일 전에 만난 친구에게는 7년을 만나도 질려서 신물이 나는데 100세 인생 남은 70년은 어떻게 같이 사느냐고 욕까지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그걸 듣기 전이었지만 어머님 말씀만으로도 저는 크나큰 충격에서 헤어나오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질린 나머지 결혼도 하기 싫어 도망쳐 놓고 가벼운 접촉사고로 시작된 연극으로 돈 많은 여자와 함께 살면서 한량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잘 살고 있었으면서 갑자기 나타난 제게 왜 끝까지 모른 척하지 않고 정체를 밝혔을까요? 기가 막히면서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는 급한 사정이 생겨 가지 못하게 됐다고 해놓고 그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삶이 만족스럽지 않냐고, 왜 굳이 돌아오려고 하는 거냐고요. 맞아. 지금 내 삶 지긋지긋한 회사 생활에서 벗어나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어서 만족해. 시골이라 찾아오는 손님 없으면 새로운 사람 만날 일도 없고 지루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어. 근데 미연이 널 보는 순간 내 삶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 이건 내 삶이 아니야. 너를, 그리고 내가 살아야 했을 삶을 되찾고 싶었어. 나를 되찾고 싶었다고? 정말로?
정말이야. 내가 왜 그랬을까? 너만큼 나를 잘 이해하고 사랑해준 사람은 없는데. 물론 지금 와이프도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과분할 만큼 착하고 날 이해해. 하지만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온전한 내가 아닌 기분이야. 늘 연기를 해야 하고 좋은 사람인 척 기억을 잃은 김현우로 사는 거 이제 지쳤어. 너한테 돌아가고 싶어, 미연아. 네 옆에서 김현우가 아닌 김기석으로 살고 싶어. 김기석으로. 그래. 그래서 어쩔 건데? 그 여자한테 이야기했어? 모든 걸 털어놓고 헤어지자고. 전 여자친구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했어? 어? 그게... 그런데 그 사람은 망설이며 말을 더듬더라고요. 그러면서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주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이야기를요. 미연아, 내가 너를 5년을 그렇게 기다리게 했는데 빈손으로 갈 순 없잖아. 적어도 너 위에 집 하나는 제대로 가져가야지. 그게 무슨 말이야? 장인어른이 재산이 좀 많아. 근데 건강이 별로 안 좋으시거든. 의사는 아무리 길어야 2년이라는데 장인 밑으로 자식이 와이프 하나야. 그 재산 와이프가 다 받게 될 텐데 조금만 더 살면 그 재산 나도 물려받을 수 있거든. 지금 설마 그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단지 너를 위해서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 거야. 상속 재산이지만 이 사람 정말 순진하고 착해 빠졌거든. 미안하긴 해도 말만 잘하면 그 재산도 나눠줄 거야. 같이 산정 외면하지 못하는 여자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3년, 아니 2년. 그 전까지 내가 헤어질 수 있는 빌미 만들어 볼게. 어려운 일 아니야. 우리 어쩌면 완전 땡 잡은 거라고. 그의 말을 듣고 나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딱 끊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7년 동안 그 사람을 보면서 한 번도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무뚝뚝할 때는 있어도 계산적으로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오히려 더 조심하는 쪽이었고요. 그래서 더 낯설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나 싶어서요. 통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 주 주말 저는 다시 남해로 내려갔어요.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날이 좋은 날 경치 좋은 카페에서 나눌 대화는 아니었지만요. 여자에게 마음을 단단히 먹었으면 좋겠다고 운을 띄운 뒤 제가 알게 된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휴대전화의 기능 덕분에 그 남자와 나눈 음성 대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여자는 한동안 가만히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요, 정소희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사람이나 정소희 씨 인생을 망치고 싶다거나 복수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이제 안 해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쪽이 그 사람한테는 너무 과분한 사람이라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좁다면 좁고 넓다면 넓은 이 대한민국 땅에서 김기석, 그 남자로 얽힌 저랑 그쪽이 만나게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제발 외면하고 떠나달라던 여자답지 않게 마른 눈으로 그냥 고개만 주걱거리더라고요. 울거나 부정할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담담했고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더니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게 끝이었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2주 후 그 남자의 원망스러운 연락을 받고 알았죠. 그 여자가 이혼하자고 했다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이르다 싶었지만 이때다 싶었던 남자가 재산 분할을 요구하자 한 푼도 주지 못하겠다고 했답니다.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으며 여자의 재산은 그때까지도 증여 재산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소장이 접수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와 나눈 그 음성 대화가 증거로 쓰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저를 원망하면서도 타이르더군요. 딱 봐도 이혼은 뻔하게 진행이 될 것 같으니 저라도 설득해 다시 시작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거기까지 갔는데 그 사람에게 넘어갔겠어요. 조상신이 도와 결혼 문턱에서 구출되고 그나마 남아있던 미련까지도 훌훌 털게 되었는데요. 정말 양심도 없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소름 끼치는 사람인 줄은 몰랐네. 하긴 7년 사귄 여자를 결혼식 당일에 버리고 도망칠 때부터 알아봤어야지. 그저 네 머릿속에는 엉터리 계산기밖에 없나 보다. 넌 처음부터 나한테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었어. 7년 만난 나한테 질려서 도망가고 싶었듯이 5년 동안 네 옆에서 헌신한 그 여자도 질려서 떠나고 싶었던 거겠지. 그나마 그 여자 옆에 붙어 있었던 건 그 여자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재산 때문이었고. 김기석, 한 번만 얘기할게. 내 인생에서 당장 꺼져. 더는 그 추악한 밑바닥 보면서 내 지난 7년까지도 후회하고 자책하고 싶지 않으니까. 전 그 전화를 마지막으로 전화번호도 바꾸어 버렸어요. 5년 동안 그 사람이 연락할까봐 바꾸지 못했던 그 번호를 미련도 없이요. 그 사람이 제 인생에서 하늘로 솟은 듯이 사라진 것처럼 저는 평생 앞으로 그 사람의 삶에서 죽은 듯이 사라지기로 했습니다. 죽어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과 7년을 만났고 그 후 5년이라는 시간을 더 허비했다고 생각하면 제 시간이 아까워 죽을 것 같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인생 공부를 했다고 하기엔 너무 큰 값이지만 이제라도 벗어날 수 있음에 감사하려고 해요. 그때 결혼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여자의 신세가 제 신세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섬찟하더라고요.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남보다 못한 사람처럼 낯설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없다면 부디 평생 그 기분 모르고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